시간이 흐를수록 막내 아들의 마음속 분노는 불길처럼 번져갔다. 형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다. 막내 아들은 깊은 밤 홀로 앉아 녹음기를 다시 틀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속삭임은 마치 아버지가 지금 곁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듯 생생했다. 내 형제를 믿어라. 하지만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럴 땐 기록을 찾아라.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아버지가 남기려 했던 마지막 말, 형이 감추려 했던 봉투와 서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를 끝까지 파헤치리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죽음 자체가 단순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막내 아들은 밤마다 녹음기를 붙잡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뇌었다. 기록을 찾아라.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남긴 수수께끼 같은 지시처럼 들렸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집은 적막했다.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되살아나는 듯했고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마치 숨죽인 신음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두려움보다 분노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이 감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첫 번째로 그는 은행을 찾았다. 아버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아버지의 사망증명서와 호적 등본을 내밀자 결국 기록 일부를 보여주었다. 여기 보시면 최근 몇 년간 대출이 여러 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서명이 모두 아버님으로 되어 있네요. 막내 아들은 눈을 크게 떴다. 대출요?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버지는 평생 빚을 지는 걸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은 분명 고인께서 사용하시던 도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필체가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는 미묘하게 흔들린 부분이 있더군요. 혹시 아드님 중 한 분이 대신 작성하신 건 아닐까요? 막내 아들은 그 순간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차갑게 굳은 입술, 그리고 늘 자신감 넘치던 눈빛. 형이라면 충분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은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대학 동창이었던 그는 현재 중견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다. 녹음기와 일기장을 꺼내 놓으며 사정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잠시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고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지. 막내 아들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럼 증거만 모으면 형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말이지. 증거가 문제야. 녹음기는 정황 증거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원본 유언장, 금융 서류, 그리고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하지. 특히 유언장에 다른 사본이나 공증 기록이 남아 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야.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야겠어.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형이 감춘 진실을. 며칠 동안 그는 마을 어르신들과 아버지를 가까이서 돌보던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한 노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나. 큰아들이 자주 드나들더구나. 평소에는 바쁘다며 잘 오지도 않던 놈이 그땐 눈에 띄게 자주 왔다네. 밤늦게도 말이지 다른 이웃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덧붙였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큰아들이 아버지 방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는 걸 본 사람도 있다더군. 근데 신기한 건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부쩍 기운을 잃으신 것 같았어. 이야기를 들을수록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은밀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버지는 늘 단순한 숫자를 사용했다. 1960. 아버지의 출생 연도를 입력하자 휴대폰이 열렸다. 메시지 화면에는 수많은 문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일부는 형과 나눈 대화였다. 아버지, 이번에도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간단한 절차예요. 또 무슨 서류냐? 지난번에도 이상했는데. 걱정 마세요. 저 믿으셔야죠.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막내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말은 형이 늘 자신을 얕잡아 보며 해온 말이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 사진이 있었다. 2024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 파일은 휴대폰에서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흔적이었다. 점점 드러나는 진실 조각난 단서들이 하나씩 이어지자 막내 아들의 가슴은 두려움과 분노로 뒤섞였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기록된 의심스러운 대출, 녹음기에 담긴 공평하게 나누라는 목소리, 은행 직원의 증언, 이웃들이 본 형의 수상한 행동, 휴대폰 속 삭제된 파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였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조작했고, 나아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었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조금씩 진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겠죠. 형은 분명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단순히 유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싸움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형의 배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문제였다. 막내 아들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 전부 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라. 내 형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하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막내 아들은 눈을 감았다. 형의 싸늘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형의 거짓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고 말겠다. 검은 제복을 입은 장례식 직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향냄새가 은은하게 번져가는 빈소 안은 묘한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영정이 엄숙하게 걸려 있었고 검은 리본으로 장식된 액자 아래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울음소리와 흐느낌이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은 묘하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 있었다. 바로 큰아들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향했다. 동네 어른들이 속삭였다. 저 큰아들 참 냉정하네. 아버지 장례식인데 저렇게 무표정할 수가 있나? 원래 마음이 차갑다더니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었다. 어딘가 결심에 찬 듯 굳게 닫힌 입술과 매서운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결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실행하겠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3일장 마지막 날, 유족과 친지들이 모여 앉았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재산 분배 이야기가 오르내릴 터였다. 아버지가 남긴 집과 땅, 그리고 몇몇 예금 통장. 겉으로 보기엔 크지 않아 보였지만 오래된 한옥 집터와 시내에 있는 작은 건물은 결코 가볍지 않은 재산이었다. 그 순간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고개를 숙여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흰 종이 봉투를 꺼냈다. 오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로 쏠렸다. 막내 아들은 놀란 얼굴로 형을 바라보았다. 형, 벌써? 지금은 아직, 지금이야말로 해야 할 때다.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느릿하게 종이를 펼쳤다가 잠시 동안 문장을 눈으로 훑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사람들 앞에서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쫙 찢어버렸다.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국화꽃향 냄새조차 사라진 듯 공기에서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이건 쓸모없는 종이일 뿐이다. 큰아들은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발로 밟아버리며 냉정하게 선언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동생은 아무 권리 없다. 뭐라고?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이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아니 어떠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유언장을 찢어버리다니 저게 말이 되나? 막내 아들은 형을 노려보았다. 형,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잖아. 하지만 큰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게 모든 걸 맡기셨다. 너는 평생 손 벌리며 살았지 않나? 이제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막내 아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큰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아버지가 누구 덕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셨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다 감당했어요. 막내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산을 나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막내 아들은 억울함과 분노로 손이 떨렸다. 형,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직접 남긴 말씀을 형이 무시할 자격 없어. 그러자 큰아들은 피식 웃으며 낮게 말했다. 말씀? 증거 있어? 순간 막내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늘 공평함을 강조했기에 자신도 그리 믿고 있었지만 정작 유언장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은 이미 형이 갈기갈기 찢어버린 상태였다. 침묵이 감돌았다. 장례식장은 다시 정적 속에 휘말렸다. 큰아들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단언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대신한다. 그리고 그 뜻은 이 집과 땅, 모든 재산은 내 것이라는 거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둔다. 그 말이 끝나자 막내 아들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다. 분노와 혼란, 억울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눈을 감기 전 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그 떨리는 입술이 남기려 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만약 내가 그 다음 말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 들리지 않았다. 막내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께서 끝내 전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장례식장에는 다시
국화꽃 향내가 번졌지만 그 향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막내 아들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는 다짐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반드시 아버지의 진짜 뜻을 찾아내리라. 그것이 형의 욕심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돌이었다. 막내 아들은 형이 찢어버린 유언장 조각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국화꽃잎과 섞여버린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무자비하게 짓밟힌 것처럼 보였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나는 절대 불공평하게 하지 않는다. 자식들은 똑같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 말은 아버지가 평생 강조하던 원칙이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새 신발을 사올 때도, 심지어 집안일을 시킬 때도 늘 형평성을 강조하던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한쪽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몰아줄 리 없었다. 그렇다면 형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은 장례식장을 지키다 잠시 빈집에 들렀다. 낡은 나무 서랍장이 덜컥 열렸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늘 손에 잡히는 곳에 두던 작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치직하는 잡음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만약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막내 아들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육성이 분명하게 살아있었다.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억울함을 남기고 싶지 않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큰애가 열심히 산 건 사실이지만 막내도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왔다. 가진 게 많고 적음을 떠나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게 내 뜻이다. 막내 아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녹음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이 뜻을 거스르려 한다면 분명히 무언가 숨기는 게 있을 거다. 내가 알기로는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테이프가 잘린 듯 뚝 하고 멈췄다. 그는 당황해 녹음기를 흔들어 보았지만 더 이상 소리가 이어지지 않았다. 뭐지?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려던 거지? 심장이 요동쳤다. 아버지가 전하려던 말은 분명 큰형이 감추고 있는 어떤 비밀과 관련된 것이었다. 며칠 뒤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책꽂이 구석, 오래된 서류철, 빛 바랜 수첩들까지 모조리 확인했다. 그러던 중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글을 자주 쓰는 분이 아니었지만 간혹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짧게 기록하곤 했다.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2023년 11월 14일. 오늘 큰애가 찾아와 집 문서를 보여달라 한다. 왜 그리 조급한 걸까? 나는 분명히 말해줬다. 내 형제와 공평하게 나눌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하다. 2024년 2월 7일. 은행에 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가 모르는 대출 기록이 있었다.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찍은 기억이 없다. 혹시 2024년 5월 21일 큰애가 요즘 점점 말을 돌려가며 나를 설득한다. 막내는 돈이 없으니 책임도 못 진다고.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돈에 많고 저금이 사랑의 무게를 쟤는 저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막내 아들은 숨을 삼켰다.
일기장 속 기록은 형의 탐욕을 의심케 하는 충분한 단서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며칠 뒤 집에 들른 친척 한 사람이 불쑥 말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 혹시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내 책상 서랍에 있는 봉투를 열어봐라.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내 형이 먼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던데 혹시 그때 그 봉투를 가져간 거 아닐까? 막내 아들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남긴 다른 유언장이 분명히 존재했고 형이 그것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은 홀로 아버지의 방을 다시 수색했다. 서랍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바닥 틈새에서 희미한 종이 조각 하나가 발견됐다. 구겨진 종이에는 유산 분배, 공평하게라는 단어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역시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누려 하셨던 거야. 그는 그 순간 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이 집은 내 거야. 동생은 아무 권리 없어. 그 목소리와 아버지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 간극이 너무나 뚜렷했다. 막내 아들은 마침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었다. 은행 기록, 아버지의 일기, 휴대폰 속 흔적,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은밀히 빼돌렸고 아버지의 죽음에도 의문이 남아 있다는 것.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형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었다. 늦은 저녁, 집안은 고요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텅 빈 듯한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추가 똑딱똑딱 울리며 마치 운명의 시간을 재촉하는 듯했다. 형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술잔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찢어진 유언장의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막내 아들은 문을 밀고 들어가 형을 노려보았다. 형, 이제 그만 솔직히 말해. 형은 피식 웃었다.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아직도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믿고 싶으냐? 막내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평하게 나눠라. 내 자식들 중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 순간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래서 뭐? 그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목소리 하나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거냐? 막내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은행 서류도 아버지의 일기장도 그리고 삭제된 휴대폰 파일도 전부 내가 확보했어. 형이 아버지 몰래 대출을 일으키고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 이제 숨길 곳 없어. 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술잔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내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맞다. 다 내가 한 짓이다. 하지만 어쩔 거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유언장은 내가 없앴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 거다. 넌 평생 아버지에게 기대어 살던 철부지였잖아. 누가 네 말을 믿어주겠냐? 막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굳세게 다잡았다. 형,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어?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믿었던 네가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결국 그 말이 맞았잖아. 형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순간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다시 막내를 노려보았다. 아버지는 결국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으셨던 거야. 네가 모르는 뒷이야기가 있다고. 아니 형, 그건 형이 만든 거짓말일 뿐이야. 아버지는 끝까지 공평함을 원하셨어.
하지만 형은 그걸 짓밟았지. 돈 때문에 며칠 뒤 막내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술렁였다. 그동안 존경받던 큰아들이 사실은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 탐욕의 화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행 서류와 아버지의 일기장, 휴대폰 복구 파일까지 모두 제출되었다. 형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것은 조작이다. 막내가 꾸며낸 거다. 형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막내는 법정 한가운데서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형,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저 세상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해. 늦었지만 그래야 그분이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어. 순간 형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재판은 막내의 승리로 끝났다. 아버지의 유산은 법대로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형은 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막내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재산은 되찾았지만 형제라는 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끊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막내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결국 형은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피부티와 등을 지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뺨을 타고 떨어졌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늦어버린 후회의 눈물이었다. 막내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결국 형제라는 이름은 돈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게 제일 슬픕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떨렸다. 마치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하는 듯 그 불빛은 서글프게 흔들렸다.